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산업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산업 하면은 우리는 보통 뭐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것들 떠올리곤 하는데 예. 그거랑은 좀 다른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뭐 마라톤 대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마라톤에 빠져 계시다고요? 빠져 있다고 하면 진짜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송구하고요. 네. 뭐 저도 뒤늦게 늦깎이 러너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마라톤의 매력은 뭐예요? 마라톤의 매력. 네. 일단 이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공부랑 비슷한 거군요. 예. 또 역시 공부 좀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표현을 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얼마까지 뛸지 또 어떤 속도로 뛸지 그리고 열심히 뛰었는지 덜 열심히 뛰었는지를 네. 누구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어렸을 때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진짜 공부랑 비슷하고. 근데 또 선천적으로 잘 뛰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 꼭 기록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냥 나 스스로 뛰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스마트하고 건강하고 성실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자괴감에 빠진 적도 저도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이겨야 되나 싶은 생각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이 마라톤도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예. 열심히 그냥 뛰면 나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짓이 없어요. 그런 종목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뭐 마라톤 행사 같은 문화 산업이 한다고 하면은 교수님은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좋고요. 오늘 그래서 또 우리도 이제 국민소득도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국가로 발돋움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좀 남다른 재미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로 심지어 돈까지 벌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화산업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문화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문화산업 그러면 이 그 개념 정의부터 우리가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기회들을 전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회도 우리가 찾아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새 정부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엔터사 주식 사야 되나 음악 콘텐츠 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만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개념 규정을 넓게 잡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정말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격도 높이는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일화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림사에 주지 스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남이 스융신 스님이신데 이 스융신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스님입니다. 잠깐만요. 스융신 스님은 우리가 주지 스님들 절에 계신 분들을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스융신 스님은 진짜 스님이네요. 스님. 죄송합니다. 오늘 재밌네요. 자, 이 스융신 스님 같은 경우 왜 유명해졌냐? 이분이 미국 MBA 출신이에요. 경영전문대학원. 본인이 미국 MBA 유학을 가서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전문 경영인 수업을 받고 왔어요. 왜 그거 유명해질 일인가요, 그게? 그리고 나서 소림사를 전문 경영인 마인드로 운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문화산업, 그럼 중국이 이제부터 영화산업 키우고 음원 콘텐츠 키우고 세계적인 팝스타들 키우는 거 이것들이 정말 중국만 가지고 있는 남다른 차별성 경쟁력이냐 우리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국 했을 때 우리가 꼭 가보고 싶거나 꼭 체험해보고 싶거나 야 이거 진짜
남다른데 꼭 그건 거기만 가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거기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 소림사 체험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발전시킨 거예요, 문화 행사로? 맞습니다. 네. 실제 어떻게 했냐면요. 소림사를 브랜드로 네. 육성했고요. 네. 소림사 쿵우를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 위성 TV와 합작해서 쿵우스타 세계 대회를 열었고요. 예. 여기에 전 세계에서 쿵우 도장을 다닌 사람들이 쿵우 어떤 시연을 하면서 네. 내가 전 세계 쿵우 스타가 될 수 있는 경연 대회를 통해서 예. 적지 않은 수입을 거뒀고요. 그리고 모든 그 소림 무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을 소림사 사찰 안으로 다 불러들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림사 사찰이 되게 산중에 있거든요. 높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마을이 있는데 예. 그 마을에 어마어마한 무술 학원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10수년 전에 저 위에 소림사에서 무술 배웠던 스님이야. 자, 그러면서 소림 무술 원조 학원 이런 거 하나 설립된던가 네. 진짜 소림 학원 뭐 이런 게 설립된다든가 해서 그 밑에 소림 무술 학원이 여러 가지 성행했었고 네. 그다음에 전통 중의학 비법을 동원해서 이건 소림사와 결부된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 뭐 어떻게 결부됐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식견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통 중의학 소림법에서 소림사에서 알려준 그런 비법으로 운영하는 예. 병원 사업을 시작했고 또 이 소림사와 관련된 굿즈 사업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예.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교수님, 소림사라는 그래도 중국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를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경제가 좀 어렵거나 뭔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문화 컨텐츠들 이게 영화 될 수도 있고 기타 뭐 교육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로 또 한 번 활용화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중국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일찍 소림사라는 것을 문화 산업화해서 발달시켜 보려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중국 소림 무술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각광받는 무술이 뭔가요? 우리 건가요?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네. 저는 저기 택견이 생각났는데. 태권도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아닙니다. 농담이 떠올라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 태권이든 예. 태권도든 간에 네, 예. 전 세계에서 지금 태권도 그 도인, 그러니까 태권도인으로 인정받는 숫자가 1억 명 정도 됩니다. 오. 예. 이거는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집계한 숫자인데요. 네. 그러면 이거 숫자 더 부풀린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태권도 인구만 벌써 5천 잡았겠네요. 5천만 명. 아닙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인구는 500만 명으로 카운트했고요. 실제 예. 공식적으로 뭐 단증이 있거나 아니면 태권도 도장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했던 사람들만을 가지고 하는 건데 1억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네. 아까 오프닝에서 저도 세계 마라톤 대회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예. 우리 뭐 서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를 뭐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하나 하자, 7대 마라톤 대회 하나 하자. 그래봤자 7개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예. 물론 그것도 의미 있지만요.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산업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태권도인데 그리고 우린 국기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검은 띠를 따거나 검은 띠 이상의 무슨 뭐 황금띠를 딸 때는 진짜 국기원 한국의 태권도 성지까지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마스터들에게 직접 내 품새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너는 이제 마치 스타워즈의 제다이처럼 넌 이제 우리의 마스터로 인정하마 네. 하는 그런 뭔가 영광스러운 네,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이벤트도 만들어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한국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만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긍정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문화산업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생각한 것 말고도 우리가 세일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예. 문화를 다 세일즈한다. 이거에 저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세일즈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한국도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 같은 것만 하지 말고 예. 전 세계가 아직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네. 양궁이에요. 한 나라가 어떻게 20-30년을 금메달을 5건 예. 전 세계 양궁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웬만한 국가의 국가대표 감독들은 다 그렇죠. 한국인들이고 네. 이거는 양궁을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한궁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국궁으로 하든지 우리는. 국궁은 또 따로 있으니까. 아, 네, 또 있으니까. 네. 오늘 이상하시네. 제가 왜 이럴까요 오늘? 네.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면 네. 이 양궁 활을 쏜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의 또 성지가 여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세계 7대 마라톤 대회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 남한테 우리를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 활 이걸 가지고 한국의 예. 전 세계 활 최고 그랑프리 대회. 그래서 일반인 대회, 그다음에 뭐 전문가 대회, 그다음에 뭐 대회 이렇게 만들어서 육성을 해도 그리고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개최도 되잖아요. 그걸 국궁이랑 연결시켜 가지고 어쨌든 활의 나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게 또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게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올림픽 종목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사격 보세요. 관역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사격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또 사격이 따로 종목이 있고 예. 뭐 이렇게 날아오는 것도 맞추는 거. 그렇죠. 네. 날아오는 거 맞추는 또 사격이 있고 네. 또 총 종류에 따라서 또 사격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활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활도 옛날에 막 거리에 따라서 종류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독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줄였잖아요. 예. 그럼 움직이는 관역에 쏘는 종목도 있으면 좋을 거고. 활도, 예. 예. 그리고 활도 종류를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독식하니까 그렇다. 아니 그러면 사격은 뭐 예전에 러시아가 독식 안 했던 적이 있나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우리 것을 알리고 그걸 세계화했었을 때 우리 국익도 더 커지는 다른 형태로도 예.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산업의 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문화 산업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소림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럼 근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우리나라 또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 기반 문화 산업이 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조업 기반의 문화 사업인 건가요? 예. 네. 대표적으로 요즘 저도 이 영화 보고 야 진짜 영화 재밌다 했던 영화가 F1. F1입니다. 네. 보셨어요? 보진 않았는데 끝내줍니다. 너무 보고 싶어. 네. 네. 그런데 이 F1이라는 자동차 어떻게 보면 스포츠 대회 예. 이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그랑프리 대회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구나 쉽게 아실 수 있을 네. 거예요. 일단 F1 대회가 전체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한 1.5%에서 1% 수준입니다. 예. 그럼 교수님 1%밖에 안 되네요. 아닙니다. 자동차 스포츠 경주 대회는 F1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산악 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고요. 그게 단순히 입장권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 중계권 수입이라든가 통상적으로 직접적으로 생기는 매출만 잡지 말고요. 네. 이거 관람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와서 쓰고 먹고 하는 돈들 그리고 굿즈 산업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 자동차 스포츠 경주 대회로 인한 시장 규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5%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참고로 이 5% 이게 뭐 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 한국 같은 시장의 4-5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F1 하나로 말이죠. 예. F1을 포함한 그 자동차 대회들. 그렇죠. 예. 거기에서 파생된 산업들이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전체 한 3배 정도가 된다. 맞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제조업 기반의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성을. 제조는요. 그때마다 새로운 제조 화두들이 생깁니다. 그 제조 화두들에 맞춰서 또 우리는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나라의 수수는 R&D에서 관련 기술 확보하고 관련 기업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그래서 그 제품 만들어서 해외로 팔아보자 이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때 국가의 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던 것들 하나씩 꼽아보면 네.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드론 네. 그리고 로봇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외에 제품 팔 생각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런 것들도 또 그랑프리 대회 같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로봇 축구 대회 한다든가. 예. 그리고 전 세계 드론 예. 월드컵이 개최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자율주행 자동차 간의 F1 경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바로 새로운 제조 화두가 생기면 네. 그 제조 화두를 기반으로 한 문화 산업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문화 산업의 일원으로 주목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육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안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게 또, 좀, 뭐,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그럼 또 한번 해보면요. 네. 해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문화 산업들 중에서 창업 컨퍼런스를 잘하고 있는 핀란드 사례가 있어요. 네. 핀란드에 슬러시라는 창업 컨퍼런스 세미나 그 행사 이런 거예요. 이것도 문화 산업입니다. 마이스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데 이 슬러시는 헬싱키 대학의 학생들이 만든 창업 컨퍼런스였어요. 세미나였고 네. 행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헬싱키의 경제대학교, 헬싱키의 디자인대학교, 헬싱키 공과대학을 합쳐서 네. 알토 대학이라는 걸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났더니 그러면 우리 다른 대학에 있었던 학생들과 서로 창업을 화두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 보자고 학생들이 네. 학교 통합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되게 잘 운영이 됐고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최대 창업 박람회가 됐고요. 전 세계 5대 창업 박람회로 성장한 거예요. 예. 이거 여기까지 올 때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하고 국가에서 예산 투여하고 주무부처 정해서 그 관련 사업으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슬러시라는 창업 컨퍼런스는 자생력은 우리 한국에 비해서 뭐 진짜 완벽하게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많이 기획해봤어요. 예. 뭐 IT 박람회라든가 제가 좀 표현이 직접적으로 특정 박람회를 언급해서 송구합니다만 지역 균형 박람회라든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죄송하게도 어떤 박람회들은요, 그런 박람회들 중에 어떤 거는 부스를 못 채워요. 그래서 일부러 기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와서요, 이런 거 부스 좀 채워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채용 계획 있으세요? 없는데요? 했는데도 정말 좀 비참한 거지만 가보면 그 뒤에 그 패널 작업에 채용 규모 올해 5명 내외 이렇게 막 조작되어 써 있는 행사도 솔직히 없진 않아요. 정부 주도로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고민도 있어요. 근데 이 핀란드의 창업 컨퍼런스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예. 사실 이런 방식의 성공은 환경적으로도 뭔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운도 굉장히 따라야 하고 그러니까 그 성공 케이스에서 우리가 딱 배워야 될 점은 가져오되 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배워올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육성해야 될지 정부 주도 제가 정부 주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컨퍼런스나 행사 하나를 치르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정부의 투자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보통의 산업들의 현실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네. 슬러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학생이 주축이 돼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후속에 어떤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네. 그래서 이게 민간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단연간 계획이 세워지고요. 네. 경험이 축적되고 이 시장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가장 핫한 주제가 무엇인지 누구를 불렀을 때 행사가 더 돋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다 보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는 쪽이 공무원이고요. 예. 공무원이다 보니 순환보직을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2년 단위가 지나면 그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 작년, 재작년 그 전에 연달아 한 회사가 이 행사를 직접 계획하고 주관하는 회사로 선정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예. 오히려 그 회사가 오랫동안 지식이 축적됐으니 거기다 맡기면 되겠네가 아니라 나중에 감사원 지적을 받거든요. 예. 아니 왜 한 회사가 5년 연달아 이 사업을 수주했는지 소명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됐고 그 행사 주관하는 회사도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예. 주어진 예산을 잘 쓰는 거.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간 주도로 하려면 사실 우리가 큰 뭐 세계적인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면 네.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민간 주도를 하려면 사실 그런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고 예.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그만큼의 행사를 만들어내라 하는 것도 뭐 그거는 육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육성의 전략은 없는 거니까. 네. 예. 그런 투자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슬러시도 마찬가지고 깐느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외국에서는 네. 민간에서 주도했던 면이 많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크게 그리고 국제 행사로 해보자 이렇게 정부가 돈을 써서 그 행사를 처음부터 규모감 있게 하는 거 이것도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걸 제가 전혀 폄할 생각은 없는데 네. 처음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생력이 생겨버렸어요. 슬러시는 어떻게 됐느냐. 요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창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꼭 가봐야 되는 유럽의 대표 행사가 되다 보니 슬러시 입장에서도 규모감도 있고 네. 또 좋은 스타트업들인데 얘네는 핀란드까지 오기가 저는 스타트업이라서 비행기표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애들한테 사주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표 보내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 네. 그리고 투자 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 핀란드의 창업 컨퍼런스에 오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좋은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초대를 해주겠다. 아, 그렇죠. 네. 그것만 가지고 행사가 다 치러집니다. 국가 지원이 없어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 처음에는 야 거기 가봤더니 진짜 좋은 스타트업들 다 볼 수 있고 요즘 창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어. 예. 나 내년에도 또 가려고 내후년에 또 가려고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들, 엔젤 투자자들, 예. 엑셀러레이터들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가봐야 되는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가 돼버리니 네. 이제 이들에게 돈을 받아야죠. 네. 야 너희는 너희 이득 때문에 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선의로 영세한 스타트업들이 여기 참석하는데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 그리고 이런 행사를 좀 더 원활하게 알리고 육성하려고 하니 돈을 좀 내라. 그랬더니만 기꺼이 돈을 내고 예. 오는 거고 그 입장료를 계속해서 적지 않은 수준으로 그동안 올려왔어요. 그래도 맨날 만석입니다. 자, 바로 이런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갑자기 국제, 세계 뭐 몇 대 이렇게 육성하고 싶은 마음들 간절한 거 저도 알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그건 진짜 민간에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졌을 때 완벽한 자생력이 되고요. 그럼 이게 정부 주도의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창업 박람회를 하는 어떤 큰 행사가 그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일자리 절대 양질의 일자리 아닙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네, 단기 일자리고. 그렇죠. 그 행사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직이고 아주 최단기 고용 계약을 기반으로 누굴 채용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슬러시 같이 이런 이제 자리매김된 행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전에 돌아가겠죠. 서베이하고 전 세계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이 어디 있고 그런 회사들을 다 조합해서 새로운 행사의 키워드는 뭔지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초청장 발부해야 되고 계획안 만들고 이건 상근직이 되고 세계적인 문화 행사를 이끌어가 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또 질문이 떠오릅니다. 플랫폼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플랫폼, 투자자와 어쨌든 스타트업 간을 연결해주는, 지금은 예로 든 게 이제 창업 컨퍼런스를 예로 든 것이니까 그걸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기까지 투자가 없으면 거기에 모일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오는 컨텐츠들이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컨텐츠는 더 들어오고 사람들은 더 모이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특히나 실현되는 게 플랫폼이라는 건데 네. 그 단계까지 성장하기까지의 투자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투자를 민간이 이건 창업 컨퍼런스라는 핀란드의 이 예를 슬러시라는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학생들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커졌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의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이 그렇게 커갈 수 있는 여건이나 역량이 되는 게 거의 드물잖아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대부분의 문화 행사가 다 민간에서 키워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뭐랄까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된다. 우리는 꼭 무슨 일이 터지면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게 커진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서 좀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건가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들어가 보죠. 예. 이걸 민간이냐 국가냐 이렇게 이분법화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지자체가 도와줘야 되는 것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민간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관련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또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우리도 다 민간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도 형식적인 건 다 민간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우리가 대표하는 이제 영화제가 됐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됐어요. 이거는 정부 주도로 우리가 잘 키워낸 대표적인 민간의 문화 행사입니다. 우리 부산은 영화의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그런데 영화와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로 정부가 결정했고 그렇게 이전이 됐으니 거기에 영상과 관련된 큰 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획된 게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그거 처음 1회 부산국제영화제 한다고 하고 했을 때 영화인들 내부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정부가 이게 무슨 폭력적인 조치냐. 우리 영화인들 다 충무로에 있고 영화 산업의 터전이 다 서울에 있는데 그걸 부산에 무슨 영화 연고가 있다고 거기서 하는 거냐라고 해서 정말 영화인들 내부에서도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제는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게 하나도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부산국제영화제 보러 거길 가는 사람이 늘었죠. 영화인들도 행사에 참여하려고 부산에 가고요. 자, 그런데 이거 관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관이 주도했는데 형식은 또 민간 조직위원장을 모셔요. 그리고 조직위원장 이하 거기에 있는 조직위원들이 다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깐느나 다른 데서 민간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진정한 민간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보면 부산시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형식을 앞에서 민간에서 하는 형태를 조금 더 갖추는 거지 사실 가이드를 또 많이 줘요. 그렇다고 민간을 전혀 무시한다는 의미는 또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냥 조금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이 민간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민간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진짜 해외하고는 또 결이 좀 많이 다르다. 또 이런 이면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화도 필요하겠고 네. 예,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투자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조 기반의 문화산업 그런 네. 것들은 앞으로는 우리가 키울 수 있을 만한 게 예로 들면 짧게나마 예로 들어주실 수 있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예, F1 같은 걸로 예를 들면서 다른 제조 기반 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F1은 전 세계 그랑프리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F1의 공식적인 그 투어 그 경기장 중에 하나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또 관광 수익으로 네. 그 해당 도시는 또 그걸로 먹고 사느냐 못 하느냐가 결정될 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런 F1과 같은 시장들이 하나씩 열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드론 경주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드론 경주 대회의 시장 규모가 5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33년이 되면 22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인데요. 네.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냐 하면 18에서 22% 수준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 드론 경주 대회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일단 첫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드론 경주 리그인 DRL이라는 리그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방송 중계라든가 이런 선수 육성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또 이걸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국제항공연맹의 수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 드론 경주 챔피언십이라든가 엑스플라이 이런 국제 대회들을 자주 개최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 제조 역량과 기술력까지 함께 뽐내는 기회로 네.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또 드론 리그를 또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뒤늦게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좀 사실 벌써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든 중요한 리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꿰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드론 말고 이제 로봇 축구 대회입니다. 축구 대회. 이거는 로봇 스포츠 대회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데요. 네네. 로봇 축구, 로봇 권투, 네. 로봇 마라톤 네. 이런 대회들이 이제 생기는데 제 소견으로는 한 10년 지나고 나면 로봇 올림픽 될 것 같아요. 축구도 하고 네. 그다음에 마라톤도 하고 그다음에 뭐 권투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정례적인 올림픽처럼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엔터테인먼트 산업화돼서 예. 이게 오락이라든가 컴퓨터 게임 같은 거요. 이런 걸로도 진화 발전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될지 모르겠어요. 한때 우리가 바둑을 AI와 사람이 둔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로봇 축구팀 1등 팀하고 전 세계 축구 최강자들 모여져 있는 드림팀 구성해서 이걸로 원게임 한번 해보자. 그것도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또 상업성을 갖겠습니까? 그 상업성을 갖긴 하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진 그날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됐잖아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워딩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네. 이세돌 구단이 네. AI를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 뒤에 커제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바둑기사 전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AI를 이긴 바둑기사를 가진 나라다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론입니다. 예. 자, 그래서 네. 제가 드리려는 모토가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예. 문화산업이라는 건 남이 하니까 우리도 세계 5대 돼보자, 6대 돼보자, 7대 돼보자. 예. 그거 이제 한국이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우리만의 아이디어와 우리만의 창의력으로 맞아요. 우리가 우리 것만을 해야 거기 꼭 가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마라톤 행사 같은 그 이벤트 행사도 문화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이벤트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양국, 한국.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거 얘기하면서 예를 든 거지만 예를 든 마라톤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 예.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박스 오피스 1등을 했던 적 있습니까? 박스 오피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죠, 거의.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박스 오피스가 뭐예요? OTT 세계 시청률 1등이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뭐 그래미상이니 뭐니 뭐 그쪽에 있는 다 작품들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예전에 우리가 스타워즈나 인디아나 존스나 뭐 E.T. 이런 걸로 전 세계 그 극장에 가장 많은 상영관을 확보했고 그래서 관람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OTT가 이제 상영관이잖아요. 네. 내가 1관에서 10관 중에 어느 관 가서 어떤 영화 볼지 고르렀던 것처럼 OTT 들어가서 어떤 영화를 볼지 내가 고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선택했던 게 오징어 게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현실판을 우리 서울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그렇죠. 뭐 오징어 게임 랜드 뭐 이런 식으로 랜드를 만드는 테마파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라톤 대회처럼 테마파크는 고정비가 계속 들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또 한동안 유행했다 유행이 지나면 그 시설 투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 여기저기에 뭐 한 또 1km 뛰어가면 오징어 게임에 있었던 어떤 허들이 하나 나오고 뭐 그럼 그 허들 넘어가면 또 한 또 50km 500m 또 뛰어가면 또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을 만들어서 매년 개최한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K컬처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파생된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물론 안타까운 게 오징어 게임에 대한 2차적인 저작물과 이 모든 그 지식재산권을 넷플릭스가 가지고 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거 하려면 넷플릭스에게 로열티를 내줘야 맞아요. 되지만 그런 계약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죠. 네.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바로 이런 산업들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러한 그 제조 기반에 우리가 문화 산업도 같이 육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조 기반의 문화 산업은 자국의 제조 역량을 뽐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제조 기업인들에게 경각심과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장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기술을 육성해 왔던 게 철저히 어느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예. 미국은요. 국방부가 직접 주재하는 신기술 경진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달파라고 부릅니다. 예. DARPA. 달파 챌린지인데요. 네. 이 달파 챌린지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개회국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여기에서 거의 20년 전부터예요. 20년 전부터 했던 경진대회가 하나 뭐냐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걷는 로봇. 정답입니다. 예. 그 두 번째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로봇과 자율주행. 여기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과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에게 자율주행을 기술을 내가 육성한 거를 뽐내고 서로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준 거잖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골방에서 내 랩실에서 나 혼자의 어떤 세계관에 갇혀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성과도 내고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야 저쪽에서 저런 방법론으로 한 것도 진짜 눈여겨볼 만하네 라면서 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제조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죠. 제조 기반의 문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나 국가 경쟁력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벤트 행사 같은 문화 산업의 경우에는 도시나 국가 경쟁력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거라는 추상적인 생각은 있는데. 네. 뭐 제가 자주 드는 예시입니다. 네. 하노버 메세라는 독일의 행사가 있습니다. 네. 하노버라는 작은 도시에서 개최되는데요. 이거는 중후장대 산업의 CS입니다. CS가 IT, 전기, 전자와 관련된 회사들의 박람회라면 이 하노버 메세는 뭐 큰 크레인 뭐 아니면 지게차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박람회를 합니다. 근데 하노버란 그 도시는 이 행사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요. 이 행사 기간 동안 숙박료가 한 3-4배 이상 뜁니다. 그리고 풀 부킹이에요. 그럼 통상적으로 호텔 숙박업이 부킹률이 뭐 예를 들어서 60%다 70%다라고 하면 풀 부킹에 가까우니까 이건 그 달에 그 기간 동안에는 1.5배의 부킹률을 보이면서 곱하기 숙박료가 2-3배 이상 뛰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3분의 2 장사는 이때 다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럼 지자체 먹거리 산업들 근처에 요식업하거나 식당하거나 뭐 하는데도 이때 거의 대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문화 행사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도시 전체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숙박료에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비판적인 지점이 늘 나오는 게 뭐냐면 네. 그게 숙박료가 3배, 4배 오르고 이러면 우리 뭐 뉴스에서는 뭐 이렇게 바가지를 씌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모두가 즐기지는 못하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은가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실질적으로 숙박료가 오르고 그런 이벤트 행사가 크게 열린다고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도시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서민층이라든지 네. 우리나라에서 그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나 너무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래서 참여를 못하는 어쩌면 문화적인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방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중요한 들거든요. 말씀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입장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문화 행사가 온전하게 잘 진화해왔던 데는 네. 폭리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숙박료 부분은 네. 그건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그만 여관을 어떤 이런 큰 행사지 있는 근처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다른 옆집은 3배씩 그 숙박료를 받는데 당신은 그냥 원래 요금만 받으세요라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시장 원리로 그 숙박료가 너무 비싸면 원거리에 숙박하고 그냥 아침 일찍 1시간 그 기차 타고 오자 이런 판단을 또 나름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외국에 손님 왔었을 때 우리도 또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국인들에게는 싼 숙박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철학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외국인으로 바꿔버리면 외국인들 왔으니까 원래 다른 문화 행사는 뭐 3-4배 더 받는데 우리는 손님 맞았으니까 원래 금액 받자. 네. 이게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입장료만큼은 그래도 네, 그렇죠. 싸게 그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일부러 예. 뭐 차세대 문화 유망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청소년들에게는 네. 또 싸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차등해서 부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서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상상력이고요. 네.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네. 문화산업 그러면 엔터주만 생각하는 게 안타깝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문화산업 그러면 우리는 뭐 문화로 팔 거 별로 없으니까 예. 우리 마라톤 대회를 우리나라 마라톤 대회를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안에 넣어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미 1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태권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 알릴 수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우리 자체적인 자각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는 정말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뭐 이벤트화하고 제조업과 연결시키고 새로운 우리만의 행사나 그런 것들 문화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결국엔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